이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미국하고 중국 GDP 합친 것보다 숫자가 더 커요, 이게. 단일 마켓에서 이 정도 규모는 제 머릿속으로는 없었던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장이 열리는 거네요. 인간이 어떤 기술이나 도구화시켜서 만들어낸 마켓 중에는 가장 큰 게 오는 게 아닌가. 엔비디아만큼 휴머노이드나 로봇 학습 플랫폼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와 많은 개발자 그룹과 연동된 조직은 없어요, 아직까지. 이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상당히 이익을 엔비디아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교수님과 이제 휴머노이드라는 주제로 이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지금은 좀 더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나누고 싶어서요. 네네. 첫 번째로는 좀 전에 교수님께서 한국의 뭐 삼성이라든지 LG와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으로 좀 뛰어든다. 네. 근데 사실 뭐 그 이전에는 현대차 그룹, 그리고 또 그 이후로는 뭐 포스코, 한화 등등의 사실 국내 대기업들이 뭐 안 하는 기업들이 없을 정도로 네. 다 로봇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국내 대기업들은 왜 이렇게까지 로봇에 뛰어드는 걸까요? 사실 뭐 늦었지만 시장이 읽혀지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하고 미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장난 수준이 아니거든요. 일단 중국을 보게 되면 춘절 행사만 봐도 로봇 대규모로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수준 이 정도라고 보여주고 있고, 네. 시안이건 공공적인 또 학교 교육이건 간에 로봇을 투입해서 자꾸 이렇게 파일럿 하는 것들을 아예 보여주고 있어요, 정부에서. 로봇 관련 군사훈련 하는 것도 공개하고 있고. 그리고 상하이에는 올해 이제 로봇이 다닐 수 있는 학교도 1월 달에 만들어졌거든요. 에? 로봇이 학교를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로봇을 만들었으면 로봇이 영상이나 데이터 갖고도 학습을 하지만 네네. 특정한 작업 씬에 들어가서 사람하고 같이 몸을 움직이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네네. 만약 스타트업인 경우에 다양한 씬을 직접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쉽게 말씀드리면 사교육받는 공간 같은 거예요, 약간. 실제 이제 너가 앞으로 이런 환경에 가서 사람과 같이 일을 할 거야. 그 전에 이런 일단 테스트를 돌리는 거네요. 그렇죠. 가상의 작업 공간.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올 또 봄에 시진핑하고 이제 중국의 기업 대표들이 회동하는 걸 봤는데, 그때 보면 뭐 샤오미, 그다음에 하웨이 그런 대표들도 앉아 있고, 옆에 보면 유니트리와 같은 30대밖에 안 되신 분이 그분들이 옆에 앉아 있어요. 기업 규모도 훨씬 작은데. 그만큼 중국은 정책적으로 이거 키우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중국과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국내도 늦었지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야죠. 예. 그러니까 전 아직도 시그널을 못 읽고 있는 어떤 리더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시그널들이 이미 쏟아져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내 대기업들이 지금 이미 그 조금 늦었긴 했지만 로봇에 뛰어들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이 씬에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늦었고요. 늦었다라는 거는 여기 들어가는 AI 모듈이 로봇에 들어간 건데, AI 모듈에 대한 부분도 많이 늦었고, 기존의 로봇에 대해서도 산업용 측면으로만 쓰이다 보니까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연구나 관련 특화나 이런 것들은 압도적으로 적어요,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도.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책에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거의 6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좀 담으셨는데, 60조 달러라는 게 이제 한국 돈으로 따지면 경 단위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천문학적이죠, 진짜. 이런 시장이 있었나요? 없어요. 이게 저도 사실 이거를 제가 그냥 잘 모르는 무슨 뭐 어널리스트나 그런 분들이 뱉은 말이면은 책에도 인용 안 했을 텐데, 모건 스탠리가 올 1월 달 보고서에 휴머노이드 100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이 얘기가 언급이 돼요. 물론 이제 휴머노이드 뭐 제조 시장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시장을 통틀어서 언급한 거지만, 그래도 너무 큰 규모인 게, 그래서 이 시장이 대표님 말씀대로 기존에 어떤 시장과 비슷한가 찾아봤어요. 네네. 우리가 흔히 큰 시장이라고 하면 뭐 자동차 시장 같은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 시장이 작년 기준으로 3조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글로벌리. 물론 이제 얘가 예측한 건 뭐 십몇 년 뒤지만 20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미국하고 중국 GDP 합친 것보다 숫자가 더 커요, 이게. 그러니까 단일 마켓에서 이 정도 규모는 제 머릿속으로는 없었던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장이 열리는 거네요. 그렇죠. 뭐 저런 건 가능할 수 있죠. 만약에 뭐 석유나 그런 원자재에 대한 거.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새로운 신기술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인간이 어떤 기술이나 도구화시켜서 만들어낸 마켓 중에는 가장 큰 게 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스마트폰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큰 거고, 말씀하셨던 뭐 자동차 시장보다도 20배가 크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뛰어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저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테슬라 자동차에서 갖고 있지만, 물론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을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테슬라에서 배터리 기술, 다양한 전장이나 동력장치 기술 하다 보니까 이 모빌리티 기술이 대부분이 그대로 로봇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봐도 자동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장도 흐름도 늦고, 자기도 원가 합리화해서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하고 경쟁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부터 자꾸 그걸 미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자동차로 돈 벌 게 아니라 옵티머스로 돈 벌 거야. 옵티머스 공장에 집어넣고 이 자동차 계속 옵티머스에 넣어서 더 많이 외부에 팔고 좀 이렇게 포지셔닝을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 씬을 이제 선도해서 실제 점유율 뭐 1등을 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거의 뭐 시총 탑 클래스 정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그 이상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 씬을 선점하는 기업은 그야말로 글로벌 1등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좀 전략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게 사실 기존의 LLM 쪽에 들어가는 AI 반도체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비슷한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효율화를 통해 갖고 이 수요가 많네 적네 하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피지컬 AI 쪽으로 자기가 먼저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휴머노이드를 만들 건 아니겠지만 피지컬 AI, 로봇 휴머노이드에 들어간 학습 플랫폼은 우리 거야. 우리 게 압도적으로 좋으니까 여기서만 공부시켜. 그럼 마치 여기서 공부한 로봇들이 세계로 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뭐 이상한 맥도어를 열어놓고 이건 아니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 포인트는 전 무궁무진하다고 봐요. 또 그만큼 그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만들어서 계속 판매를 할 것이고 특히 젠슨항은 이미 뭐 딥시크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1년에 한 번꼴로 이제 계속 제품 업데이트 하겠다고 했거든요. 신규 라인을. 당연히 거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휴머노이드에 최적화된 반도체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휴머노이드 기업 중에 몇백 조 단위 기업은 없지만 저는 정말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여기 정말 큰 기업들이 등장할 소지가 있다. 예. 근데 다만 지금 조금 아쉬운 건 아직까지는 휴머노이드 완성 제조하는 기업이 독립적으로 상장된 케이스가 별로 없다 보니까는 대중이 딱 그런 기업을 타겟팅해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죠. 아까 뭐 잠깐 언급해 주셨던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비상장되어 있고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또 투자하기 어렵고 한국은 뭐 이렇다 할 기업이 아직 없고 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주식을 샀던 것 같긴 한데 그렇고요. 예. 이 피규어도 참 재밌는 게 미국에 있는 그 재무 그 투자하는 분들한테 큰 돈은 없지만 개인 투자 해보고 싶다 했더니 가능을 하대요. 근데 이제 이쪽이 판매했던 적은 없고 미국의 일부 클로즈드 마켓에서 약간 개인 주주를 모집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장외시장처럼 이렇게 거래하는 건 되는데 그걸 얘가 해볼까 했더니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뭐 인증도 받아야 되고 사실 규모도 생각보다 작지도 않고 포기했는데 피규어에 투자했던 뭐 MS를 비롯한 다른 회사 주식을 좀 사면 어떨까. 뭐 MS가 그 자체로 좋은 회사지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피규어의 지분은 MS의 전체 지분 가치 대비 0.몇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피규어가 대박이 나도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반사 이익은 또 적으니까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아마 대중분들은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그래도 테슬라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과연 이 로봇 시장이 진짜 이제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 과연 테슬라가 우위에 있을까? 엔비디아가 우위에 있을까? 혹은 제3자의 기업이 새롭게 또 탄생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하던데 교수님 좀 개인적인 생각 어떠세요? 일단 엔비디아가 지금 뭐 최근에 미국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슈가 있어서 주춤하긴 했지만 저는 엔비디아 개인적 주주기도 하고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게 엔비디아만큼 휴머노이드나 로봇 학습 플랫폼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와 많은 개발자 그룹하고 연동된 조직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온 상당히 이익을 엔비디아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LLM에서 우리 한번 그거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아무리 뭐 딥시크에서 효율화했다고 쳐도 그 다음에 또 일부 회복이 됐던 거고. 근데 더 큰 피지컬 AI 시장이 폭발하게 되면 엔비디아는 여기서 가져갈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거대로 갈 거라고 보고 옵티머스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경쟁하는 기업이 지금 사실 꽤 있어요. 그래도 중국은 뭐 휴머노이드 관련 기업이 100개가 넘어요. 근데 물론 이제 완성품을 혼자 딱 만드는 기업은 그보다 훨씬 적지만 휴머노이드 들어가는 다양한 기업들은 제가 리스트업 해봤더니 200 몇 개까지 찾아봤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옵티머스가 최고냐? 그게 전 좀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북미 지역만 봐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도 굉장히 좋고 또 이제 중국을 보게 되면 샤오미에서도 계속 로봇을 만들고 있지만은 현재는 유니트리, 유비테크 같은 기업들이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피지컬 AI 씬에서 완성품 측면에서 누가 그 자리를 찾아갈지는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네. 저도 계속 그 부분이 제일 좀 궁금하면서도 계속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또 각자가 잘하는 부분들이 딱 명확하게 있고 네. 근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함은 또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실상 최첨단 기술의 거의 뭐 집약체? 그러니까 최종 끝판왕? 예, 맞아요. 이게 휴머노이드 아닌가요?
거의 안 들어가는 기술이 진짜 없어요. 얘는 예, 다 들어가요. 모빌리티 기술 다 들어가고 통신 기술 들어가고 AI 들어가고 해서 이게 인간이 여태까지 만들어낸 제품 중에 단일 면적 안에 들어갈 제품을 제가 봤을 땐 압도적으로 기술 집약적인 제품이죠. 예, 그만큼 진짜 만들기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유니트리 로봇을 사람들이 막 사갔다고 했는데 연구소에서 또 국내에도 보면 유니트리 검색하면 유니트리 관련된 기업들이 떠요. 근데 사람들이 뭐 오해할 수가 있는데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로봇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시장도 굉장히 커요. 유니트리라는 기업은 자동차로 봤을 때 현대차처럼 완성차를 만들었어요. 네네. 그럼 여기 보면 현대차 보면 나중에 뭐 캐피탈도 붙고 렌트도 붙고 막 해서 다양한 자동차 관련된 서비스들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휴머노이드도 자동차 시장보다 훨씬 커질 건데 이와 관련된 금융, 유통, 서비스, 2차 산업, 3차 산업 시장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도 꽤 많아요. 우리는 어차피 로봇을 본체를 못 만든다. 다 한꺼리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로봇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도 있지만 네. 로봇이 완성이 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쓸 거냐라는 부분에 이제 2차, 3차 산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라는 거죠. 네.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공개된 로봇을 보게 되면 겉표면이 아직까지 유비테크나 뭐 테슬라나 그런 데 로봇을 보면 그냥 말 그대로 금속형이에요. 근데 얘도 물론 내부는 금속이겠지만 겉에다가 약간 폴리 형태로 섬유로 입혀놨더라고요, 옷을. 이게 약간 운동복 쫄쫄이 비슷한 느낌인데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면서 약간 스치거나 할 때도 서로 망가지거나 하지 않게끔 만들어놨는데 그걸 보면 당연히 로봇에 착용할 수 있는 의류 시장도 기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예측하기로 한 15년 뒤에 로봇이 10억대 정도 돌아다닐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더 세게 질르는 일론 머스크는 100억대까지 가능하다고 이 사람 얘기해요. 로봇이 100억대요? 예. 사람보다 많아지는 네, 사람보다 많아진다. 근데 전 그건 좀 그렇고 그냥 제일 작게 예측하는 건 10억대만 봐도 10억대 로봇의 상당수를 사람들은 옷을 입힐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단 내 기계가 망가지는 것도 싫겠고 네. 정체성도 보장이 돼야 되고 겉으로 나온 건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자동차가 똑같은 것과 약간 다른 거예요. 자동차는 그 안에 탑승을 하고 번호판도 있고 한데 얘는 그냥 걸어 다니고 있으면 또 집에 있으면 두 대가 똑같이 생긴 거예요. 최근에 판매된 유니트리만 봐도 그 제품을 사람들이 사다가 자꾸 옷을 입히더라고요. 그것처럼 지금은 아예 이런 마켓은 없는 거잖아요. 로봇한테 옷 입히는 시장. 그러니까요. 근데 반려견 옷 시장도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죠. 근데 이것처럼 이 시장 당연히 나옵니다. 사실상 또 인간처럼 생긴 로봇이면은 우리가 반려견한테도 이름을 붙여서 키우는데 그렇죠. 예. 로봇한테도 이름을 붙이면서 키울 수도 있겠네요. 이름을 붙일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름을 당연히 붙여주는 기능이 생길 겁니다. 저만 해도 이미 GPT한테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로봇도 뭐 약간 가제트 1호, 2호, 3호 막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저 생각이 들겠죠. 이게 자산인가 제품인가 아니면 동반자가 노예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니까 관계성이 형성된다라는 게 재미난 포인트예요. 진짜요. 뭐 기대가 되면서도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팔 때도 보면 헤이딜러 제가 일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자동차 이름 붙여놓은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뚜껑 열리는 차에는 자꾸 이름을 붙이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자동차 매각을 할 때 약간 울컥울컥한대요. 떠나보내는 것 같은 느낌. 이름 붙인다라는 게 단순한 것 같지만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진짜 그 만드는 과정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시장까지 새로운 산업들이 막 이제 탄생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산업이 또 새롭게 재편된다라는 식으로도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거의 뭐 4차 산업혁명 그 이상의 또 뭔가 새로운 산업이 또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SF적으로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도 외계인이 지구에 침공해 오거나 또 침공이 아니라 프렌들리하게 이렇게 친구처럼 안착하려고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장면 보면 침공이건 그냥 되게 친절한 외계인이 와도 인류가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막 삶이 바뀌는 게 나타나거든요, 영화에서. 근데 얘는 어찌 보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약간 외계 존재 같은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만들어 왔는데 과연 어떤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식기세척기 만들었듯이 이거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만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 질문 하나 역으로 해보면 중국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중국이 인구가 많고 노동력이 저렴한데 아직은 왜 이게 중국 정부는 휴머노이드에 사활을 걸고 밀어붙일까? 솔직히 아직까지는 사람이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인데 그 나라에서는. 그렇죠. 예, 저희 학생들하고도 이 토론 갖고 많이 해봤거든요. 인구가 일단 꺾이고 있고 예,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패권 분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뭐 경제적으로도 물론 로봇이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또 이런
무기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더 그게 크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다 공감하는 게 뭐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전략 군비화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산업의 특성을 보게 되면 점점 더 제조 산업도 포기는 안 하지만 지식 산업의 비중을 높이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그러면 당연히 밑에 쪽을 로봇한테 맡겨야지만 밑에도 하방이 보호가 되면서 국민들을 위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다양한 포석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또 이런 얘기 하니까 또 한국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도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제조 기반한 그렇죠? 산업이 딱 네, 채워져 있는 국가인데 문제는 그 제조 시장을 중국에게 거의 뺏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국은 그 제조를 이제 로봇한테 맡기고 올라가려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구축 자체가 좀 안 되고 오히려 부실해서 무너지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떠한가에 대한 사실 저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고 걱정스럽거든요. 저도 뭐 사실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재테크를 한다 이런 학생들 가르친다는 것도 있지만은 나이가 또 50이 넘으니까 자꾸 이제 오지랖이 넓어지면서 국가의 전쟁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정치인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 책을 쓰기 위해서도 한 1년 가까이 연구하고 수많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진짜 책의 서문에도 보게 되면 불안과 기대의 경계에서라는 말로 마지막을 썼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불안과 기대 중에 우리나라만 보게 되면 불안이 굉장히 좀 많이 느껴집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이 로봇마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대기업들 강연하거나 할 때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런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메타버스 얘기할 때도 AI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 듣기 싫어했어요. 지금 메타버스 얘기만 하자. AI 얘기 왜 하냐. 또 AI 얘기를 초창기에 저는 피지컬 AI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그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늘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게 자꾸 그걸 물어보세요. 그럼 미국은 메타버스 AI 쓰고 있습니까? 미국이 피지컬 AI로 뭐 하고 있나요? 또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케이스가 나오기 전에는 아니 미국이나 그런 데도 안 하는데 우리가 이걸 왜 합니까? 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계속 후발주자의 그런 인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후발주자를 했을 때 따라가는 속도가 괜찮았어요. 따라가서 한 단계 밟고 올라가기도 하고 먼저 한 것처럼 나중에 보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분야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기술 지배적이 커지고 그들이 더 빨리 뛰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얘는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뒤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그런 스토리라든지 대한민국의 그런 DNA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가 로봇 시장에서 요거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이제 스마트폰 때도 보게 되면 한국이 스마트폰 하드웨어 만들었죠. 네. 앱마켓은 놓쳤지만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은 굉장히 또 재밌게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거기서 소비될 수 있는 콘텐츠도 보면 K 콘텐츠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놨고 틱톡은 우리 게 아니지만 틱톡 플랫폼을 통해서 한류가 확산은 엄청나게 된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을 보게 되면 우리도 휴머노이드 어떤 하드웨어나 원천 기술 연구를 더 해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계속 어찌 보면은 얘로 인해서 발생하는 2차, 3차 서비스 마켓 또 얘도 콘텐츠와 결합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쪽에서도 우리가 이제 꾸준히 노력을 해서 스마트폰 때 이제 그 밟고 올라갔던 것처럼 여기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래로 저도 이제 하는 업 중에 뭐 아티스트 지드래곤님 소속사 고문이기도 하고 그분이 부의하고 있는 어떤 사회재단의 고문이기도 한데 그 아티스트만 봐도 이런 로봇이나 뭐 AI 기술들을 공연에 자꾸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원천 기술은 내 건 아니지만 휴머노이드나 드론 가지고서 했던 외국의 그 어떤 공연보다 넘어서는 공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얘는 외국 거 갖다 쓰더라도 서비스나 콘텐츠 측면에서 우리 거 할 수 있는 건 또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굉장히 어떤 하드웨어적이거나 공학적인 기술만으로는 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뭔가를 만드는 거에만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그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활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 것인가.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일로 디즈니월드 가게 되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로봇들이 그건 원래부터 태생이 로봇이니까 그 AI 들어가서 약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도 우리의 테마파크를 만들 수가 있겠죠. 물론 로봇 자체는 외국 걸 쓴다고 쳐도 거기에 우리 콘텐츠를 학습시키고 우리 거를 더 씌워서 뭐 예를 들어 한국에 유명한 드라마가 있는데 외국 팬들이 뭐 몇몇 명이 와서 봐. 그럼 그 세트장에 그냥 망가진 세트장만 있는 게 아니라 배우들이 휴머노이드 형태로 돌아다니면서 대화도 좀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도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허황 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서비스나 콘텐츠의 힘이 결합됐을 때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라고 믿습니다.